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콘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선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은 역사적인 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세 번의 창업이라기보다는 세 번의 도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창업에 대해서 엄청 좋은 얘기 들으러 오셨겠지만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창업하지 마십시오. 그 끝에 가면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너무 강한 얘기로 시작을 하니까 좀 의아하실 텐데 일단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에 AI 그래가지고 감마 한번 써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게임 쪽 회사인 네오이즈에 다녔었어요. 네오이즈에 다니다가 2006년에 네오이즈를 다니다가 좀 관뒀는 퇴사를 했는데 그 이유는 네오이즈가 너무 커지고 너무 잘 되고 거기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뭔가 제 자신이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서는 이제 홍보나 대외 협력 그런 쪽 마케팅 쪽을 했었는데 뭔가 이게 계속 후회가 드는 거예요. 회사도 벤처였지만 되게 잘 되고 그랬지만 저는 되게 작아지는 느낌이어서 일단 2006년에 그만두고 좀 새로운 시장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중국을 갑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중국을 가고 거기에서 중국에서 언어도 배우고 거기 네이버에도 좀 다녔었어요. 그쪽 네이버 차이나에도. 그러면서 좀 생각을 정리를 하고 2007년에 다시 돌아와서 회사를 그냥 무턱대고 설립을 합니다. 근데 저 혼자 설립한 건 아니고요. 저는 거기에 코파운더였었어요. 그래서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회사, 지금은 FSN인데 지금은 운 좋게 상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창업을 했고요. 거기서 코파운더로 해가지고 잡일 많이 했습니다. 2007년부터 맨 처음에 2007년이니까 되게 옛날이에요. 그때는 영상이라는 서비스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영상 서비스들이 이제 좀 뭔가 본 궤도에 오르려고 그런 단계였었기 때문에 스트리밍 솔루션들이 상당히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 스트리밍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회사 이름도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가 됐습니다. 원래 퓨처 스트림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 내려갔는데 안 된대요. 유사상으로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냐, 네트워크스를 할 거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래도 우린 IT 회사인데 그냥 네트워크스 붙이자. 그래서 좀 이름이 길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개발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너무 딴판으로 흘러갔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저희가 개발을 못하겠다는 생각까지 이루었고, 그러면 과연 여기서 위기를 어떻게 타겟을 할 것이냐. 그때 그러면 미국에 이런 전시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가가지고 전시회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보다 더 훨씬 더 개발이 잘 된 스트리밍 솔루션을 미국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 회사가. 그래서 그러면 일단 우리는 라이센싱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2008년도에 그 회사 스트리밍 솔루션을 라이센싱 해가지고 한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뭔가 개발을 해가지고 벤처처럼, 그땐 스타트업이란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냥 벤처처럼 뭔가 해가지고 좀 저희도 큰 회사가 돼보자 그랬는데 그게 벽에 부닥쳐가지고 약간 방향을 선회한 거죠. 근데 또 마침맞게 그때 SBSI에 저희가 아시는 팀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녁에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갔더니 이런 스트리밍 솔루션을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컬투쇼라는 지금도 하고 있는 라디오 쇼인데 그때 트래픽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때는 CDN 서비스를 했었거든요. 그 CDN 서비스에 비용을 너무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컬투쇼 한 번 때문에. 근데 저희는 약간 그리드 솔루션 그렇게 해서 각 PC에다가 지금은 되게 일반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좀 생소한 솔루션이었는데 그 그리드 솔루션을 원래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희가 개발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해서 어떨결에 SBSI에 좀 납품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매달 나오는 비용으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어떻게 보면은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생계를 위한 회사가 돼버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변화를 좀 봤습니다. 그때 아이폰이 되게 초기였고 한국에서는 아이폰이 아직 안 들어왔었고요. 출장 갈 때마다 아이폰을 빌려가지고 써보면서 그 UI UX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놀라웠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좀 개발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맥북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야 이거 그냥 아이폰이니까 앱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앱을 만들고 그냥 저희가 그냥 장난으로 좀 만들면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09년 말에 그 KT에서 아이폰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는 좀 전기를 맞은 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각종 회사의 회장님들이 왜 우리나 앱이 없어? 왜 우리도 앱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얼떨결에 저희가 알고 있는 데에서 자꾸만 앱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개발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그 애슐리 앱이라든지 투썸 앱이라든지 CJ의 앱은 저희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돈들이 벌리는 거죠. 근데 저희는 저희가 닷컴 버블을 보면서 앱 에이전시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아이폰에 대한 시류에 편승이 돼 있으니까 그럼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저희의 팀 멤버 중에 네이버에 계신 분들도, 네이버에서 회사 생활 하신 분들도 다 있어서 그러면 광고를 시작해보자. 그래서 아이애드를 사실 좀 모방해가지고 카울리라는 서비스를 만듭니다. 지금 그 카울리를 만들기 전까지 저희는 3년 동안 거의 한 5명이서 거의 월급을 못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카드빚으로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그거 하면서 서로 월급 없으니까 카드빚으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3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지 마시라는 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때는 스타트업에 대한 열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말도 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생산성이 높았을까? 그것도 되게 의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냥 나와서 같이 있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주말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되면 되게 더 몽롱해요. 일이 더 안 돼요. 근데 나와야 돼요. 왜? 그냥 나와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서 계속 또 좀 견디고 어떻게 그래서 서로 토닥토닥 거리면서 넘어갔는데 다행히 아이폰이라는 세상이 열렸고 저희는 그 아이애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카울리를 어떻게 줬냐면은 마르코 폴로가 우리나라를 처음 부른 게 카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 기존의 광고 시장에 그 앱이라는 것도 되게 생소했고 앱에 광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근데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감당하기 되게 힘들었었던데 정말 통장에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남았을 때 그 VC들하고 계속 만났죠. VC들 만났는데 첫 번째 VC를 만났었는데 그때 수많은 VC를 만났었는데 처음에 이제 투자까지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전 투자 딱 한 달 남겨놓고 그 회사가 중국하고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서비스 접어야 되나 그랬는데 막판 또 한 달에 정말 천운이 도와줘서 한 12억을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점점점 커져가지고 30억 받고 100억 받고 그러면서 지금 FSI 지금은 사명을 바꿨어요. 푸처 스트림이라는 회사인데 지금은 그 FSN이라는 회사로 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래서 13년 정도에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저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했고 거기에서 저희도 창업자나 그렇게 좀 많은 딜루에이션이 됐긴 했지만 거기 그래도 일각에 캐시아웃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됐고 그 회사는 지금 잘 돼서 FSN이라는 회사로 지금 코스닥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되게 행운으로서 좋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이제 상장하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랬을 때 광고 시장을 보니까 이제 뭔가 제가 아쉬웠던 게 계속 카올리도 그랬고 국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 머무른 그 것들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꼈고 저는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가 에드네트워크 1위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그 해외 쪽에 그 회사들이 와서 한국 시장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면 그 되게 답답했던 거는 단지 그 데이터 기반이 아니고 그냥 뭐 CPM 얼마고 노출이 얼마 돼요. 그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해줬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트래킹, 그 모바일 트래킹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전에도 뭐 데이터 쪽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걸 갖고 와가지고 모든 걸 다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게 시장은 변할 거고 좀 해외 시장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창업을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그 에드웨이즈라는 일본계 글로벌 광고 회사에 그 지사장 대표이사를 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한국엔 전혀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두 분이 오셨고 제가 한 명을 조인을 해가지고 그 에드웨이즈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근데 그때 가장 큰 것은 제가 아쉬웠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좀 뭔가를 해보고 일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던 거 그리고 데이터 쪽으로 저희가 광고 회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데이터 쪽에 뭔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기회를 좀 잡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 회사들은 그리고 특히 일본 회사들이나 미국 회사들은 데이터에 워낙 밝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그 자료들을 좀 많이 주셨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트래킹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도전도 좀 작은 회사에서 3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4년 만에 한 60명 정도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0에서 한 150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좋았던 환경이 때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이라는 게 나왔고 카카오 게임을 하면서 그 CPI라는 그 광고 그러니까 인스톨당 얼마짜리 그런 광고 시장이 열렸고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상당히 중요해졌고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그게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잘 맞았기 때문에 한 그래도 0에서 한 150억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창업이라는 게 사실 사람하고 돈하고 타이밍인데 그 세 가지가 정말 절묘하게 맞아야 된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저도 여기서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느꼈던 그런 창업이었어요. 그런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를 또 하고 나니까 한 5년 만에 4년 넘게 한 5년 가까이 이제 그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뭐 출장도 많이 다니고 뭐 동남아라든지 그리고 뭐 북미 그리고 일본 시장을 보면서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회사를 봤을 때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글로벌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광고 회사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일본에도 사실 뭐 덴치라는 엄청나게 큰 광고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또 글로벌 쪽으로 동남아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확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했고 그렇지만 좀 공부를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를 머물렀고요. 한 5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좀 내 마음속에서 뭔가 열정이 또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이제 창업을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40이 넘었습니다. 20대에 꼭 창업하시라고 그랬는데 40이 넘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네이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네이콘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사실 글로벌 회사로 가는 것들이 목표였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엄청 달렸어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이제 퍼포먼스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트래킹도 잘 안 되고,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의 한계가 들어서면서 이게 저도 힘들어지더라고요. 일단 매출이 나와야 되고 광고주가 많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3년 후에 몸도 힘들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회사도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버티자. 버티면 또 기회가 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버텼죠. 그리고 매년 1kg씩 빠지게 됩니다. 한 해 가 지날수록 계속적으로 힘이 드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회를 본 게 퍼포먼스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해외 전시회를 좀 다녔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그랬어요. 그 게임 쪽에 워낙 그런 쪽에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보니까 인플루언서라는 뭔가 화두가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시작을 하자. 그런 생각을 했고, 사실 제가 이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동영상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사가 성장하려면 테크 기반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 플랫폼을 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 디스인사이드 같은 데 붙였더니 트래픽 비용보다 광고 비용보다 트래픽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계에 한번 부닥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좀 받고, 그러면 인플루언서는 어차피 유튜브에서 계속 활동하고 지금은 릴스라든지 틱톡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아닌 다른 플랫폼으로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마케팅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해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또 이제 좀 계속적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되게 트렌디하잖아요. 근데 광고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시류에 맞춰가지고 계속 변하고 있어서 지금은 또 숏폼, 틱톡하고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숏폼 그런 컨텐츠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인플루언서들과의 커머스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저한테는 되게 힘든 시기였지만 이제 좀 다시 좀 변화를 해가지고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창업을 하고 하면서 좀 느낀 거는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희일비 할수록 자신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창업하지 말랬던 게 사실 힘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가 힘들 때 왔을 때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만 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자기계발서 보시면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일일이 하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정면 돌파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우회를 해가지고 해결하자 그랬던 것들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더 꼬였어요. 그래서 정석대로 가자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콘을 하면서 되게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첫 창업이 그래도 캐시업도 했고,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은 0에서 많은 것을 이뤘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업계에서도 좀 저한테 좀 기대도 많았고, 좀 자랑을 하자면은 그 에드웨이즈를 나왔을 때 자유계약 선수가 되니까 여러 회사들에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재창업을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한 3년 동안 너무 달렸어요. 3년 동안 인력도 많이 늘리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천천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구나. 모든 회사들이 3년 안에 상장을 하진 않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좀 많은 걸 내려놓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자는, 첫 회사가 저희가 피벗을 했는데 그 피벗이 없었다면 사실 망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이 광고 시장이 흘러가는 게 많이 변화가 있는데, 저희가 예전 데이터만 고집했다면 사실 지금 우리 회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특히 대표나 좀
C 레벨에서는 잠깐만 트렌드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각자 뭐 요즘엔 뭐 정보 워낙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실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직과 이거 뭐 창업자들의 그 성장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저희가 창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적응을 성장 그 조직이 성장하는데 개인이 그 성장을 못 따라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은 너무 우수한데 조직이 거기를 못 쫓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긴 쓰진 않았지만 창업자들끼리도 계약해야 됩니다. 계약서 꼭 만드시고요. 그 이유는 잘 돼도 문제가 되고요. 안 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자들끼리도 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처음에 뭐 다 그런 거 하시겠지만 그런 거 꼭 쓰셔야 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처음엔 다 좋은 마음으로 으쌰으쌰 시작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돈이 되면은 또 사람 마음이 틀려지고요. 또 안 됐을 때도 또 문제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심보라든지 그런 빚 같은 것들 그런 걸 청산할 때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쁜 면도 말씀을 분명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좋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창업이라는 게 힘든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글로벌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그리고 홍콩 그 일본에 저희 지사를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디어 커머스나 콘텐츠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미디어 그쪽으로 좀 저희는 방향을 좀 더 크게 보고 있고 만약 그게 저희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IPO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회사도 IPO 달성했으니까 저는 무조건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한 단계 밟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 회사도 곧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면